제가 아는 선배 의사 선생님인데요. 하루에 10km씩 뛰어요. 근데 항산화 개념이 없으셨어요. 60대 초반에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 가셨어요. 그렇게 10km씩 뛰시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혈관이 이렇게 노화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항산화 개념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그냥 이러한 개념 없이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한다.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를 먹어야 돼요. 저는 그걸 벌써 16년째 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몸에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아카데미 2026년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경화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인데요. 이동환 원장님 모시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나이를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혹시 20대인가요? 사실 젊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의 전공입니다. 아, 네. 젊음을 전공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켜서 피로를 이기고 또 건강하게 살고 노화를 획기적으로 늦추는 이런 것들이 저의 또 의학 내에서도 또 새롭게 한 전공이기 때문에 네.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유튜브를 봤더니 네. 100만 유튜버시더라고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초창기에 좀 시작을 해서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와, 오래되셨네요. 시작한 지. 네. 그래서 작년에 100만이 좀 넘었고 네. 올해 110만이 됐습니다. 네. 네. 100만 유튜버로 사는 삶은 어떠신가요? 사실 뭐 제가 사실 의사이긴 하지만 네. 이제 진료를 열심히 해온 의사이긴 하지만 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진료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이제 강의, 많은 곳에서 이제 건강 또 스트레스 멘탈 관리 쪽 제 전공 분야에 대한 걸 강의를 많이 했었고 또 교육에 또 관심이 많아서 교육을 또 전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이제 교육하는 의사잖아요. 네. 책도 또 여러 권 썼고 네.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진료실에서 한 분, 두 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 짧은 시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강의실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 번 얘기하면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랫동안 남겨놓은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유튜브를 좀 알게 돼서 이거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 중에 그 노화를 늦추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설명을 조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한 게 올해로 36년 차가 되네요, 벌써. 인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만 35년이 됐는데. 야. 근데 앞에 한 16년 정도 하고 뒤에 한 19년 정도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만성피로 스트레스 쪽으로 또 이제 전문가로, 항노화 쪽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있지만 앞부분 한 15년, 16년은 의사 생활, 제가 완전히 만성피로 스트레스의 원상으로 살아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 저를 몰라봐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시나요? 저는 살이 붙더라고요. 붙죠. 네, 저랑 같은 체질이네요.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체중이 100kg가 넘었어요. 100kg요? 네. 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막 곰 3마리가 짓누르고요. 네. 너무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아침에 진료 시작해서 저녁까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저 진료도 늦게까지 했거든요. 야간 진료하고 밤에 세상에. 들어와서 또 맥주 먹다 자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맨날 얼굴은 그냥 피곤에 쩔어 있고 어깨는 맨날 무겁고 체중은 100kg 나가고 점심 먹고 나면 막 뒷골이 띵해지고 작은 일에도 막 짜증 올라오고 진짜 번아웃에 얼굴 찡그리고 사는 이렇게 살던 제가 19년 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몸에 대한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저 인생까지 바꿔버린 거죠. 오늘 그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특별한 병 안 나오는데도 피곤한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대로 본 게 맞나 이렇게 네. 네. 의심을 할 하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지를 보면 특별한 병은 없어요. 근데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뻔한 얘기를 해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술, 담배 끊어라. 쉬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각오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도 피곤해요. 진료하시면서? 저도 피곤해요. 괜찮아요. 병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제가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의 기능이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세포는 뇌세포 기능을 잘 해내야 되고 간세포는 간세포 기능을 잘 해내야 되고 면역세포는 면역세포 기능을 잘 해내야 됩니다. 기능이 좋은 분들은요 일단 활력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 잘 안 걸리고 건강해요. 근데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뭔가 시들시들해요. 근데 검사해보면 특별한 병은 안 나와요. 네. 세포 기능이 떨어진 거는 질병으로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대의학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근데 이 분야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의학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기능의학.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하는 세포 기능에 대한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포 기능을 생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떨어진 부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여기서는 질병으로 가기 훨씬 전 단계부터 세포 기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피로 환자들한테는 딱 필요한 의학이죠. 제가 너무 중요한. 네. 그 의학이 19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운 좋게도 우연히 이제 그 의학을 접하게 되고 한국에서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의사 몇십 명이 모여서 기능의학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능의학 1세대 의사로 공부 시작합니다. 와. 그게 너무 저한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하는 학회라든가 거기서 나온 교과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아,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기능의학에 빠져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바뀐 게 이제 저의 에너지입니다. 저는 이제 질병이 없는 몸이었지만 세포 기능, 기능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중환자인 거예요. 네, 세포 기능이 완전히 너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몸을 바꾸고 체중을 한 20kg를 빼고 정신적 에너지도 바뀌는 또 기능의학 다음에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신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바뀌면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을 오픈을 하죠. 옛날에는 그냥 비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게을러서 그렇다,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운동 안 해서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네. 비만은 일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냐면 우리 몸속의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만성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만성적인 대사 질환으로 보는 거죠. 비만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비만 자체가 다른 병의 원인이기도 한 거죠. 실제 예. 그 미국에서 네.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원장님께서는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보는 거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질병으로 보는 게 맞고요. 치료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비만 자체가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병들을 연관성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삼총사 있잖아요. 고지혈증, 고혈압, 네. 당뇨. 가장 무서운 병 세 가지, 가장 흔히 갖고 있는 세 가지. 네. 물론 뭐 고혈압의 원인이 비만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원인으로 되어 있고, 당뇨 굉장히 비만과 연결돼 있죠. 2형 당뇨인 경우 요즘에 주변에서 굉장히 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네. 네, 그 다음에 고지혈증 마찬가지고, 이런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면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결국 문제가 생기면 정말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뇌졸중 같은 네. 거. 뇌졸중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는 네. 하루아침에 와요. 아무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들은 그걸 미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제 알려드리기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는 혈압, 당뇨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심근경색증도 이것도 급사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도 다 결국에 뿌리 원인은 또 비만이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억울한 게 네. 저는 사실 갱년기 네. 판정을 이제 최근에 병원에서 받고 살이 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갱년기인데 살이 그렇게 찔까? 한 6개월 만에 10kg가 찌는데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건강검진을 했더니 네. 이제 비만 쪽에 초기 증상 정도로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비만에 대한 척도가 네. 너무 박한 거 아닌가. 그것도 좀 좋은 질문이신데, 네. 원래 비만이라는 거를 우리가 진단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BMI라는 수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준은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봐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30을 넘으면 비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25로 타이트하냐. 저 미국으로 가면 비만 아닌데.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일단 근육량이 적어요. 그래서 체중이 적게 나가도 근육량이 적고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25만 넘어도 벌써 여러 가지 그런 대사질환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로 보는 게 맞고요. 사실 네. BMI가 조금 아쉬운 게 네. 여기에는 이제 근육량이라든가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배만 나온 거거든요. 근육량은 적고. 근데 그런 분들은 BMI 수치 낮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부 비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BMI 수치보다는. 사실은 이걸 여쭤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제 주변에서 저에게 하도 위고비를 같이 맞아보자 아, 네, 뭐 네, 이런 네. 질문을 하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위고비나 그 마운자로나 이런 비만 치료제 네. 괜찮을까요? 아, 네. 물론 큰 도움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네. 상으로는 뭐 살이 잘 빠져요. 한 1년 넘게 한 실험 보면은 위고비가 한 15% 정도 감량하고 마운자로가 한 20% 정도, 1년 반 정도 썼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그 기전도 나쁘지 않은 게 우리 장 속에서 분비하는 그 호르몬 중에서 GLP-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GLP-1이 언제 나오냐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네. 이 호르몬이 나와서 포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포만감이 나오게끔 해주는 호르몬이고 위장에서 음식이 좀 천천히 내려가게끔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GLP-1인데 음식을 먹어서 조금 배가 찰 때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약이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막 주치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 GLP-1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들의 약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부작용을 줄인 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잖아요. 그거 한 번 맞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내내 식욕이 많이 감소되는 거예요. GLP-1이 나오니까, GLP-1이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흔한 부작용은 뭐 메스껍고 뭐 변비, 설사 생길 수 있고 토할 수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야 뭐 괜찮은데 좀 심각한 부작용 중에 뭐 췌장염이라든가 그 얘기가 좀 네. 많더라고요. 신장 기능 저하라든가 네. 담석증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검사해가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쉽게 처방을 해주신다는 얘기도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게 물론 이제 진짜 이분은 비만 때문에 복부 지방이 많아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돼서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은 처방하는 게 맞죠. 근데 그냥 미용 목적으로 별로 비만도 아닌 과체중 정도인데 처방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원장님께서는 네. 위고비를 맞으셔서 살을 빼신 게 아니시잖아요. 아까 20kg 저는 넘게 빼셨다고 말씀을. 저는 위고비 나오기 훨씬 전에 뺀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원장님 말씀을 좀 네. 들려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단월적 간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네, 네. 저도 사실 시도를 좀 해봤는데 네. 별로 크게 효과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 간헐적 단식 플러스 탄수화물 안 먹는 거, 저탄고지. 저탄고지. 네, 탄수화물 확 줄이고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고 이거로 살을 많이 뺐어요. 네. 네, 이제 그게 가장 저는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조금. 제일 좋은 게 네. 이제 16대 8이에요. 24시간 중에서 16시간 금식, 8시간 안에 식사 끝내기. 2끼 정도 먹는 거죠. 네. 근데 2끼는 좀 풍부하게 먹되 이제 저탄고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빠질 수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항노화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옛날에는 뭐 현대의학만 공부하는 의사로서는 질병만 치료하던 의사였을 때는 전혀 관심 없었던 분야였고요. 기능의학을 19년 전에 만나고 만성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세포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항노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물론 항노화에 대한 개념이 최근에 와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기능의학 쪽으로 노화의 원인들을 최소한 줄여서 세포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옵티멀하게 유지시켜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줄기세포 같은 걸 활용해서 유전자 같은 걸 활용해서 완전히 회포를 진짜 되돌리는 그런 게 이제 2012년인가 노벨상 받은 주제예요. 그게 네. 노벨의학상을 받은 주제가 요즘은 조금 임용 쪽에서 그 줄기세포를 많이 많이 하죠. 활용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분화되게 된 최초의 세포가 나와서 이 분화라고 얘기하는데 세포가 계속 분화가 되면서 간세포가 되기도 하고 뇌세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온 노벨상 받은 연구가 동물 실험이긴 합니다. 이미 다 분화가 끝난 성장된 세포에다가 일종의 몇 가지 유전자를 투여했더니 이게 다시 줄기세포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되돌린 거죠. 아직 뭐 임상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뭐 나이가 너무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 되는 거죠. 기능의학적으로 노화를 늦추는 거. 네. 이것도 획기적으로 늦출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19년 정도 기능의학을 접했고 제가 실제로 제 몸에 적용한 것도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노화를 일으키는 기능의학적 원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것들을 확실하게 우리 차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확실히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활성산소. 아, 활성산소 많이 네,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활성산소는 몸에서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에너지 대사가 되면 이게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을 망가뜨리고 DNA를 망가뜨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세포가 자꾸 망가져요.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질병에도 더 잘 걸리고. 활성산소를 줄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줄여야 되는 거죠. 아. 근데 활성산소가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시킨다고 해요. 녹슬게 만든다 해서 산화시킨다고 말하고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이 앞에다 항자를 붙여갖고 항산화 물질입니다. 아, 항산화 물질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어줘서 세포가 노화되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산화를 막아주면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예방도 되고 노화도 늦추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성피로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항산화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투여했고 실제적으로 기능의학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지도 검사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 가지고는 질병으로 보질 않거든요. 그쵸. 아직 질병으로 가기 훨씬 전 단계니까. 그쵸. 질병 검사에서는 없어요. 네. 근데 기능의학 검사에서는 측정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측정을 해서 이분이 지금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상태인지를 음. 확인하고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언제 많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 가지.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빨리 늙고. 아, 요즘 스트레스 많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흡연이에요. 흡연. 아무래도 이제 이 담배 속에 들어있는 독성들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퍼지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과식입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활성산소가 적게 나와요. 과식하면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공장이 막 도니까 더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그러면 조금 자주 많이 먹는 분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겠네요. 네, 전체적인 먹는 양이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과도한 운동. 아, 운동이 네. 좋은 네. 거가 아닌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너무 많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그 대사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늙습니다. 근데 안 해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마라톤 선수들 비교적 노화가 빨리 와요. 전 그게 네. 햇볕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물론 햇빛 때문에도 원인이 되지만 일단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오죠. 네. 네, 너무 많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마라톤 자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성산소 많이 나오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그냥 이러한 개념 없이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한다. 한 번에 갑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아는 선배 의사 선생님인데요. 하루에 10kg씩 뛰어요. 근데 항산화 개념이 없으셨어요. 누구보다 젊음을 유지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60대 초반에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 가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10kg씩 뛰시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혈관이 이렇게 노화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아, 근데 그게 항산화 개념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철인3종 경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항산화 개념이 없이 운동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응급실 실려가셨죠. 혈관이 거기다 막혀서.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혈관도 막히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단순 노화가 아니라 혈관 노화시키니까. 그리고 또 6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 등산을 매일 하시는 분이에요. 예. 급사하셨어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운동 많이 하고 저렇게 활력적이고 저렇게 체력 좋은 사람이 갑자기 왜 죽지? 왜 갑자기 혈관이 막히지? 저희는 알죠. 아, 그분이 활성산소 개념이 없이 계속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어야 돼요. 저는 그걸 벌써 16년째 먹고 있어요. 항산화제가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다 아시는 겁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다 항산화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도 뭐 아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셀레늄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흔히 알고 있는 코엔자임 Q10, 뭐 글루타치온, 이런 다 항산화 물질이에요. 또 녹차에 있는 카테킨,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뭐 폴리페놀 이런 거 다 항산화 물질, 이게 다 합쳐갖고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 다 먹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골고루 먹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필수 영양소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늘 많이 받아서 흡연과 폭식을 하다가 운동을 해야겠어. 그래서 주말마다 러닝을 등산을 열심히 뛰면 그게 그럼 굉장히 안 활성산소 좋은. 폭탄이죠. 저도 옛날에 몰랐죠.
기능의학 네. 공부하기 전까지. 의사생활 15년, 16년 할 때까지 몰랐죠.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이거는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항산화제 챙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의 모습을 뵈니까 정말 그 살아있는 증명이라는 이런 느낌이 막 확 드는데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굉장히 뭐 스트레스나 뭐 과식 뭐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네네. 운동은 의외죠. 와, 과도한 운동? 근데 이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적당하다 이거를 구분 짓는 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보통 적당한 운동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유산소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잖아요. 네. 예, 가볍게 하는 거. 네. 예, 그리고 근력 운동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예,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도하다라고 하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매일 10km씩 뛴다든가 공복에 운동하다 큰일 납니다. 과도한 운동, 공복이. 네. 왜냐하면 공복에 딱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 자,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다 없는 상태. 우리 몸속에 항산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과도한 운동을 한다. 그대로 맞는 거죠. 그 사람. 활성산소의 공격을. 네. 예. 그리고 본인은 건강해진 줄 알지만 기능의학적으로 그렇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아침 식사하면서 항산화제 챙겨 먹고 네. 천천히 운동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 생활을 지금 굉장히 오랜 네. 시간 동안 하신 저는 거잖아요. 운동을 매일 하진 못하지만 네. 항산화제는 매일 챙겨 먹습니다. 네. 저 일단 수면이 되게 좋고요. 제가 잠을 잘 잡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엔 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말 많이 연구를 했고 제가 만난 환자들이 거의 수면 문제 갖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네. 특히나 더 그렇죠. 잠을 많이 맞아요. 설치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자도 새벽 2, 3시면 깨고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거나 뭐 그런 식의 패턴이 지금 계속 저도 이어지는데 네. 그것 때문에 몸이 붓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잠이 보약이죠. 잠 못 자면 일단 몸이 다 힘들어집니다. 비만의 원인도 수면 부족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다 수면 부족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불안감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기능의학에서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는 겁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네네네. 호르몬이잖아요. 멜라토닌이 나오는 조건을 생활 속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게 저녁 때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생긴 물질이 이게 있어야 이게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 전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행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행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행복. 엔돌핀도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네. 엔돌핀은 평안이 아니라 약간 즐겁고 신나고 이런 네, 네. 쪽이고 세로토닌은 평안해지는 행복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행복이죠. 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은 부족해지면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들이 다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낮에 많이 나온 사람이 밤에 멜라토닌을 바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세로토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이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가 햇빛이에요. 햇빛을 전혀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햇빛 없는 데 오래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햇빛이 너무 없는 데 살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햇빛이고요. 햇빛은 눈으로 받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리듬 운동이에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리듬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 것도 리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도 많이 했어요. 네. 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낮에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매일 걷게 하는 거죠. 걷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해줘야 되니까 네. 세로토닌이 만들어진 거를 바뀌게 해주려면 이제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밤에 집에 가서 밝은 불을 못 켜게 하고 바깥이 어두워지면 집도 같이 어두워지게끔 싹 해서 약간 조명을 좀 낮추고 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더니 한 1, 2주 지나니까 수면이 확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인 끊는 거.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조적인 식품들. 네.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같은 거. 예, 마그네슘은 릴렉스 시키는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몸속에 풍부하면 긴장이 이완되고 좋아져요.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바라고 있어요. 가바. GABA.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물질이 흥분성이 아니라 약간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릴렉스 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바가 많이 나오면 사람이 편안해져요. 심리적 불안도 떨어지고. 근데 이 가바가 부족해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가바가 확 떨어지거든요. 현대인들이 이제 SNS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바가 몸속에 없어요, 별로. 뇌에서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잠잘 때 힘들죠. 그래서 가바는 수면 호르몬은 아니지만 멜라토닌은 아니지만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기술이 좋아요. 뇌에서 나오는 가바 성분을 100% 똑같이 추출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스트레스 멘탈 관리죠. 아, 근데 네. 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게 주식도 매일같이 급등락하고 아까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저도 만성피로 클리닉에서 기능의학으로 환자들 만나면서 계속 기능의학 갖고만 하다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기능도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인드 바디 메디신, 심신의학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심리적 해결을 위해서 뇌과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NLP 같은 심리기법 이런 네. 쪽을 좀 공부하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좀 알게 되고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었죠. 와, 원장님 공부를 정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시네. 환자분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와. 예, 치료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원장님만의 스트레스 뭐 관리법이라고 네. 할까요? 뭐 이런 아. 게 있으실까요?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뇌 중에서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편도체. 그 감정의 중추인데 편도체가 막 흥분이 되면 네. 사람이 민감해져요. 아. 제가 옛날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던 시절 의사생활 한 초창기 한 15년, 16년 정도 그 당시에 아마 제 편도체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작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심신의학적 방법도 있고 되게 많아요. 네. 편도체 안정화 작업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뇌 중에서 가장 최고 사령관이 전두엽인데 네. 전두엽 앞에 진짜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아. 전전두엽은 활성화되면 좋아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사람이 인내력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고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고 스트레스의 안정도가 좋아지고 심신 안정도가 좋아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딱 말합니다.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엽 활성화. 그럼 편도체 안정화는 일단은 첫 번째가 심호흡과 자세예요. 편도체가 안정화가 안 되는 이유는 뇌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러거든요. 뇌신경이 분포하는 곳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뇌신경은 12쌍이 나오는데 뇌에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도 있잖아요. 척수신경. 그렇죠. 척수신경은 팔다리로 가는 거고 뇌신경은 얼굴, 머리, 두피, 그 다음에 여기 턱, 어깨, 그다음에 호흡근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척수신경이 받는 게 아니라 뇌신경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예민해지면 일단 어깨 굳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어깨가 뻣뻣해지더니 이 머리가, 목까지 이렇게 맞아요. 같이 네. 쫙 이렇게 뻣뻣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 그렇죠. 뇌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가장 많이 뭉친 데가 이제 목하고 어깨. 네. 다들 힘들어하죠. 네. 그 다음에 잠자면서 이 턱 근육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턱 근육이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잠자면서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안 좋은 버릇. 이갈이. 그게 그냥 일부 습관이 아닌 네, 것 스트레스랑 같아요. 아주 밀접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뇌신경을 편하게 풀어주면 편도체가 안정화되니까 이게 이제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신에서 하는 마인드 바디 커넥션, 심신 연결이라는 이론이에요. 뇌신경이 연결된 호흡근을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는 거죠. 심호흡만 해도 뇌신경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 근육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하고 어깨잖아요. 이거 자세랑 아주 밀접합니다. 머리 무게가 한 4, 5kg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네. 이 머리 무게가 거의 중간 크기의 수박 하나 정도 돼요. 수박 들고 있으면 굉장히 무겁군요. 무겁잖아요. 우리 목에 지금 머리를 받치고 있잖아요. 4, 5kg 되는 무게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들만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들고 똑같거든요. 그럼 목이 긴장이 되죠.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세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 노트북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머리를 지금 수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거북목이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긴장돼 있죠. 그러면 어깨가 항상 긴장돼 있으면 목하고 어깨를 가는 뇌신경도 같이 긴장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허리 디스크나 네. 이렇게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사실 허리를 이렇게 좀 펴기가 펴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수박을 이렇게 들고 있듯이 네. 약간 머리를 목에다 딱 올려놓는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목에 어깨에 힘이 빠져요. 그러네요. 네, 목이랑 진짜. 어깨에 힘이 빠져 자기도 모르게. 어.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쉬는 쉬는 시간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심호흡을 천천히 하는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가나 명상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명상 자세가 이거고요. 네. 이게 딱 하는 게 명상 자세고. 이런 자세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뇌신경이 안정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짜증이 덜 나는 거예요. 편도체가 안정화되니까.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이제 전전두엽 활성화잖아요. 예, 내가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 너무 철학적이시지 않나요? 아니, 이거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네. 지금 내가 내 기분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를 네. 내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 내가 지금 오늘 딴 때보다 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있네. 내가 지금 오늘 마음이 편안해져 있네. 라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타인지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고, 그때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인간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동물에는 없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전전두엽은 아주 작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화나 인내를 깨닫는 순간에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네,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화난 상태로 행동을 하죠. 그러면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니까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그 감정에 빠져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전전두엽을 가지고 있지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이 있고 전전두엽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활성화될수록 감정 조절을 잘하고 끈기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킬수록 즉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질수록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메타인지 훈련, 전전두엽 활성화 훈련, 메타인지 훈련이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명상이에요. 명상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읽으면서 나는 명상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나거든. 그런데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명상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가가 한 분 있습니다. 차드 멍탕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지우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명상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갑자기 내가 지금 명상 중인데 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닫지 않나요? 그쵸.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때가 알아차림이에요. 갑자기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깨달았어요. 그때 갑자기 전전두엽이 반짝하면서 자극이 오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또 딴 생각으로 좀 이따 가죠. 또 다시 알아차렸네? 하면 다시 돌아와요. 이거를 훈련하는 게 명상이에요. 신기하네요. 사실 명상이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명상하려고 하면 막 갑자기 막 어제 했어야 될 일, 오늘 했어야 될 일, 맞아 지난주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막 까먹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명상이 안 될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령을 들고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생기잖아요. 자, 딴 생각을 했다가 깨닫고 돌아오고 네. 깨닫고 돌아오고 네. 그러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근육 생기는 것처럼 시간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훈련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네요. 네. 원장님만의 어떤 건강관리 비법, 나다움을 찾기 위한 건강관리법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저만의 잠자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자야 내 몸이 편안한지를. 그래서 그 시간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날들은 내가 이 시간만큼은 잠을 확보해야 내 몸이 편안하다는 걸 아니까 저만의 시간을 항상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영양 챙겨 먹기. 항산화 물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기능의학 전문가로서 저의 그 세포 기능적인 문제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세팅해놓은 영양소들을 빠놓지 않고 루틴으로 챙겨 먹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제 몸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항산화 전체 중에 가장 중심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고 가장 가성비 좋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아주 오랫동안 고용량으로 먹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비타민 C 메가도스라 그래서 비타민 C 고용량 기법을 많이 하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이동환 비타민C라고 한번 쳐서 보시면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 고용량으로 제가 먹어온 게 지금 벌써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도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처럼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젊을 땐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40이 넘어가면 저절로 몸속에서 코엔자임 Q1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코엔자임 Q10도 챙겨주시는 것이 항산화, 항노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 A나 비타민 E, 이것도 필수 영양소인데 이런 것들은 따로 먹기보다는 종합영양제에 보면 조금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 이러한 비타민 종류,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타민 C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하나를 먹어요. 한 알에 1000ml 정도 되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최소한 6000ml부터 시작을 합니다. 6000ml면 하루에 6알이 되는데 요즘에는 뭐 알이 아니라 가루로 된 것도 많이 나와요. 왜 가루가 좋으냐면 알은 비타민C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고용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루는 100%입니다. 비타민C 밖에 없어요. 딴 물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많이 활용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오랫동안 이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왔는데 처음에 시작이 6000입니다. 보통. 그래서 아침에 2000, 점심 때 2000, 저녁 때 2000. 처음부터 6000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000 해갖고 3000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꼭 나눠 먹는 게 좋으냐? 3000을 드시더라도 아침에 한꺼번에 3000을 드시면 저녁 때 되면 비타민C가 몸에서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비타민C가 몸속에 남아있게 하려면 분복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4번 분복하는 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3번 정도 해서 아침 식사할 때 1000 드시고 점심 때 1000 드시고 저녁 때 1000 드시면 그러면 몸속에 유지가 좀 되죠. 조금 더 괜찮다 싶으면 2000을 올리셔서 2000 드셔도 좋습니다. 사실 뭐 그 이상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3000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드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6000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의 고용량 요법에서 가장 큰 걱정되시는 게 이제 부작용 걱정 많이 하시는데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에도 좋고요. 위에도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올라갑니다. 뭐 요로결석이 없던 사람들이 비타민C 많이 먹는다고 막 생기진 않아요. 근데 요로결석이 있었던 분들이 재발률이 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를 많이 드시게 된다면 반드시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 이제 마그네슘도 많이 드시거든요. 마그네슘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군 중에서 B6 이런 것들 많이들 드시는데 비타민C 드시면서 이런 거 같이 드셔주시면 이런 것들이 또 비타민C 고용량으로 생길 수 있는 요로결석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또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비타민C 임상 경험이 없으신 의사 선생님이나 그쪽에 깊은 조예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나온 논문을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비타민C 논문을 보면 대부분 다 혈중 농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혈중 농도 갖고 얘기하는 논문은 벌써 비타민C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 쓰신 논문이에요.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아니라 세포 내에서 작용합니다. 세포 내 농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 못하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챙겨 드시면 확실하게 항노화라든가 건강에 큰 이점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멘탈을 위해서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명상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벌써 한 17년째 하고 있는 거, 감사일기 쓰는 거. 네, 생각 습관. 감사일기요. 네, 감사일기 쓰는 거. 저만의 나다움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실직이 실천하고 있는 이런 여러 네. 루틴들이 네. 실제 원장님의 그 분위기 그리고 이런 네, 물론, 느낌들을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마다 욱할 때도 있고 네. 또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러한 횟수가 네.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네. 가능하면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또 반성하면서 감사일기 쓰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아마 마지막 결론,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AI 시대에 나다움을 찾기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네.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는 것이죠. 그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잊지 않고 나다움을 찾자.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이렇게 100세 시대 아카데미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세포 기능 잘 살리시고 또 멘탈 관리 잘 하셔서 100세까지 활력이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